보통 디자인 띵킹에서 커스터머 저니 맵을 만드는데요. 예. 그것처럼 저희는 커스터머 맵을 만듭니다. 그건 무엇인가요? 사이코그래픽스는 뭐냐면은 데모그래픽스가 연령, 교육, 성별 등등으로 따라서 세그멘테이션을 한다고 한다면은 네. 사이코그래픽스는 그들의 태도, 네. 그들의 의도, 그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분석을 해서 그 부분을 더 중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아까 전에 선생님 보시면, 선생님 말씀하시면서 그게 계속 생각이 났어. 네. 사이코그래픽스가. 네네네. 이게 사이코그래픽스고, 그럼 선생님께서는 그렇게 데모그래픽스로 하는 방법이 일단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방식을 지금 하시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게 소셜 리스닝. 맞습니다. 비슷해요. 방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사이코그래픽스 분석하고. 사이코그래픽스랑 비슷한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일단 크롤링을 하게 되면 광고글도 많고 그렇지. 사실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 글들도 많이 크롤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크롤링을 일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여기 안에 디자이어나 페인 포인트가 보이는 도큐멘트들만 골라냅니다. 그럴 때 인공지능이 좀 의미가 있어요. 사실 사람이 200만 개를 크롤링 했는데 거기에서 한 장 한 장을 다 읽으면서 그건 못하지. 여기에 과연 언매니지가 있을까, 페인 포인트가 있을까를 사실 불가능. 레이블링 한다는 건 너무 힘들거든요. 제가 기껏 해봐야 샘플 사이즈 500개예요. 네, 제가 데이터 기반으로 해야 된다는 이유는 사실 설문조사랑 이거랑 다르게 우리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많은 고객들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면에서 사실 기존의 방법이랑 그렇겠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그 디자이어와 페인 포인트들을 인공지능한테 보여줍니다. 그리고 너가 한번 세그멘팅을 해봐. 비슷한 디자이어와 비슷한 페인 포인트. 인공지능한테 맡기는 거구나, 그러면은. 근데 저희가 지도를 하죠. 지도학습, 인공지능. 잘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지도학습, 왜냐면 인공지능. 인공지능은 사람이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능력이 완전 달라지기 그렇죠. 때문에 그렇죠. 그것들을 학습을 시켜서 잘 나누게끔 저희가 지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크롤링해서 데이터를 가져왔어. 네. 그래서 인공지능에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도학습 방법, 대표적인 머신러닝 이제 지도학습 그렇죠. 방법이죠. 이 방법을 써서 일단 분석을 해. 네. 여기까지는 맞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따라왔어 이제. 자, 이 다음에는 인공지능이 어쨌든 무언가를 세그멘테이션 했어. 네. 구분을 했어. 네, 맞습니다. 여기까지 온 거야 제가? 네, 여기까지 왔어요. 네, 그리고 클러스터링을 했다고 하거든요. 이게 클러스터링이 됐다. 클러스터링을 이렇게 집합적으로 해서 네, 나눈 거야. 네, 나눴습니다. 자, 여기까지 왔어 그러면은.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이 사람의 특징을 잡아내야 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각각의 클러스터에 어떤 특징이 보이는지를 저희가 토픽 모델링을 합니다. 그것도 그런데 기술이에요 그러면?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인공지능 기술이 있습니다. 토픽 모델링. 제가 인공지능을 하기 때문에 그 클러스터 하나의 클러스터 안에 얼마나 많은 도큐먼트가 있겠어요. 이거를 그렇지. 사람들이 다 보고 특징을 발견해내면. 발견하면 사실 더 좋겠죠. 근데 인공지능이 있는 이유는 사람이 반복적이고 힘들게 하는 일을 자동화하기 위해 AI가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인공지능한테 잘 알려주면 그것을 사람보다 더 일관적으로 더 잘합니다. 사람은 기분에 따라서 이거 맞아. 보이는 것 같아, 안 보이는 것 같아, 뭐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지도를 잘해두면 인공지능은 일관적으로 합니다. 자, 그럼 토픽 모델링까지 왔어. 그런 다음에는 언제 사람이 들어가 이거? 그런 다음에는 네, 토픽 모델링을 했죠. 그러면 그 토픽별로 저희가 컨텍스트를 정리합니다. 보통 디자인 띵킹에서 커스터머 저니 맵을 만드는데요. 예. 그것처럼 저희는 커스터머 컨텍스트 맵을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컨텍스트들이 있는지를 쫙 정리를 하는데 여기서 또 인공지능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뭐냐면 각각의 컨텍스트 하나마다, 즉 이 상황에서 이 고객은 이 상황을 이야기하는 이 고객들은 얼마나 이 컨텍스트에서 페인을 느끼는지, 뭐 불편함을 느낀다거나 네, 이런 맞습니다. 거. 그래서 저희가 딥러닝 기반 감성 분석을 그럴 때 또 씁니다.
야. 그래서 과연 이 컨텍스트, 즉 BTS 아미가 뭐 그 BTS랑 소통하고 싶어 할 때 뭐 예를 들면 뭐 유튜브를 워칭할 때 그런 컨텍스트가 있다면 이 컨텍스트에서 어떤 니즈가 있고 그 니즈를 얼마나 중요하게 페인풀하게 느끼는지를 인공지능이 계산합니다. 야, 대단하다. 그럼 그런 알고리즘을 만드는 게 교수님의 역할이겠군요. 우리 학생들과 같이 아, 만들죠. 같이 하는 팀의 역할. 아, 네. 교수님, 근데, 그럼 예전에는 어떻게 했지?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런 기술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데이터도 맞습니다.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거를 인공지능 시켜가지고 얘네들 보러 분석하게 하고, 뭐 클러스터링도 하고, 토픽 모델링도 하고, 등등등 하는데, 예전에 했던 거랑은 그럼 실제로 어떻게 달라진 거죠, 이게? 그러니까 예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가설을 이제 세우는 거죠. 포커스 그룹을 해서 여러 명한테 인터뷰를 딥하게 하고 자 이런 데 페인이 있을 거야. 이런 데 페인이 있을 거야. 라는 가설을 세우고요. 그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제 검증을 하는 이제 이러한 단계가 보통 기획을 하던 아, 단계였는데 내가 하는 게 그거구나, 그러면. 근데 저는 그 가설을 빅데이터, 소셜 리스닝에서 찾는 거죠. 가설을 내가 미리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데이터에서 보이는 수많은 가설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가설들 중에 우리가 과연 집중해야 될 가설이 무엇인지를 계산합니다. 저희는 그것을 토픽의 임포턴스와 아까 센티먼트 어널리시스, 감성 분석이라고 했는데 그 고객이 느껴지는 페인의 정도에 따라서 우리가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가설을 계산해냅니다. 근데 뭐가 중요한지는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그거는 토픽 모델링에 보면 이 클러스터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이야기하는 토픽들이 계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토픽의 임포턴스가 계산이 되고요. 야, 재밌다. 네. 교수님, 선생님, 이 시점에서 질문을 이제 바꿔야 됩니다. 그쵸. 너무 어렵죠. 어려운 것도 있지만 네. 사실 우리 롯데말 친구들이 잘 따라왔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이 친구들이 마구 질문하고 싶은 게 생겼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교수님 도대체 그러면은 뭐 전공하셨어요? 뭘 전공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친구들이 경영하게 돼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한테 연락 오는 요청하는 메일 중에 문과 쪽은 경영학가 아니면 저희 분야예요. 미디어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경영학은 주로 이 친구들이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거든. 그러니까 저 정도 수준까지 그냥 마케팅 어떻게 해요? 뭐 이런 건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서 우리 친구들이 많은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교수님의 배경을 좀 알려주시고요.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그런 질문을 제가 좀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교수님의 배경 좀 알려주십시오. 저에 대해서요? 네, 교수님 학부부터. 네, 네. 정통 경영학은 아닌 것 같죠, 여러분. 아무래도 왜냐하면 인공지능 뭐 그런 데이터를 하시는 거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정통은 아닌 것 같아요. 마케팅 쪽은 경영학 쪽은. 학부 전공 교수님 전공이 학부 뭐지? 전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야, 학부 전부터 말씀해 주세요. 더 좋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고등학교 때 수시 첫 세대입니다. 그래서 그러시구나. 수시라는 제도가 처음 나와가지고 좀 고3 때 한 5월에 4월 5월에 이미 대학교가 합격이 됐었어요. 그때는 이제 최저 등급을 맞출 필요가 없어서 사실 그때 좀 시간이 있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학교에 나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야. 물을 흐린다고. 애들 다 공부하는데. 그래가지고 학교를 못 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부모님의 손에 이끌려 저희 아버님이 컴퓨터 공학과 교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때 좀 코딩을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코딩을 그때 뭐 자바도 그때 SCJP라고 자바 프로그래머 자격증도 그때 땄었고 대단하다. 그리고 뭐 MCSE라고 마이크로 서티파 그거 마이크로소프트 굉장히 서티파이드 힘든데? 엔지니어 시스템 엔지니어 그것도 그때 13개 과목을 합격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힘든 건데? 근데 고3은 다 할 수 있습니다. 고3은 수능보다 더 어려운 건 없기 때문에 뭐든 할 수 있습니다. MCS는 굉장히 어려운 거구나, 선생님. 네, 그것도 했었고 오라클, OCP라고 해서 뭐 그런 것들도 그냥 그때는 고3 때? 네, 고3 뭐든 할 수 있으니까. 왜냐면 수능을 안
좀 안 볼 수 있는 좀 혜택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그러면 나도 열심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런 것들을 많이 땄었어요. 근데 그때 느껴졌던 게 뭔지 아세요? 아, 이 길은 아닌가 보다. 내 길이 아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아, 컴퓨터는 내 길이 아니다. 코딩을 해보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렇게 좀 이렇게 오늘 이런 자리처럼 막 이야기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시스템 엔지니어나 맞아. 데이터베이스 설계나 뭐 아니면 뭐 이런 프로그래머는 컴퓨터랑 이야기를 하고 컴퓨터랑 싸워야 됩니다. 코딩 짜는 거 아주 답답해, 단순하고. 아, 그래서 이제 대학의 진로를 정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공대는 내 길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도 내가 코딩도 하고 컴퓨터랑 그래도 친한데 이걸 좀 살려볼 수 있는 전공이 없을까? 라고 MIS? 생각해서 네, 맞습니다. 매니지먼트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이제 경영과 IT를 잇는 역할이 바로 우리 전공이거든요. 그러려면 IT도 알아야 되고 경영 전략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잇는 역할을 내가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전공을 MIS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롯데말 친구는 MIS는 우리 예전에 동국대학교 할 때 다뤘으니까 이쪽에다가 그래요? 연결시켜 놓겠습니다. MIS 궁금하신 분은 동국대학교 이종옥 교수님 편 다시 한번 보시고요. 예, 말씀 부탁하겠습니다. 그래서 MIS 전공으로 들어가신 거구나. 경영학과 정보통신학이 같이 연관되어 있는 분야로. 네, 맞습니다. 아. 그런데 동국대학교만 잘하는 게 아니라요. 한양대학교도 잘하고. 물론이죠. 물론이죠. 그거야. 네. 그쪽으로 하셨구나.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학부는 그렇게 해서 졸업을 했고요. 석사는 사실 제가 그때 호주에서 했는데요. 호주에서 좀 그 트래블 레코멘더 시스템이라고 해서 엑스퍼트 시스템, 전문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었습니다. 일종의 인공지능입니다. 인공지능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전하기 이전에는 전문가 시스템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룰 베이스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디자인하는 트래블 레코멘더 시스템을 만들었었어요. 교수님, 이 부분 학부는 이제 그 경영 정보라든지 MIS라든지 어쨌든 그런 분야를 해왔어. 네. 그럼 석사는 한국말로 하면은 그게 경영학 쪽이에요? 아니면은 컴퓨터 사이언스 쪽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MIS입니다. 거기 안에서 과연 트래블러들이 어떤 것들을 추천받고 싶어 하는지 이러한 전략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백엔드에 있는 트래블 레코멘더 시스템은 어떻게 디자인되어야 되는지 어떤 요소들, 어떤 팩터들이 과연 이 추천할 때 중요한 요소인지 이런 것들을 연구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은 학부 석사 때 한쪽은 경영학, 한쪽은 쉽게 얘기해서 컴퓨터 사이언스라고 두 개를 동시에 이렇게 진행을 하신 거군요. 네, 그런데 MIS에서 그걸 다 배울 수 있습니다. 굳이 복수 전공을 하지 하지 않아도 않아도, 네, 그런 것들을 좀 배울 수 있고요. 오케이. 네. 그리고 이제 박사. 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부탁해요.